자, 안녕하십니까. 마지막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그 중에서도 자본주의 마지막 한 10분 내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자본주의의 발전 과정 간단하게 복습해 볼게요. 자본주의는 크게 세 단계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고전적 자본주의. 두 번째, 수정 자본주의. 마지막, 신자유주의. 이렇게 나뉠 수가 있는데, 고전적 자본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학자는 누구냐? 애덤 스미스다. 애덤 스미스 어떤 주장을 했냐?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했다. 보이지 않는 손이 뭐다? 내비둬라. 알아서 국가가 간섭하지 말고 알아서 내비두면은 시장이 알아서 잘 돌아갈 것이다. 그것이 바로 고전적 자본주의 그리고 애덤 스미스입니다. 근데 이런 고전적 자본주의가 실패했죠? 어떤 실패? 시장 실패. 시장한테 내비두면은 알아서 잘 한다며. 실제로는 그렇게 됐어, 안 됐어? 안 됐지? 그래서 이런 시장 실패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야, 시장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고 봤습니다. 누가? 케인스가. 케인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수정 자본주의의 대표 주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이 수정 자본주의가 주장했었던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요것도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안 통하는 시대가 온 거야. 그러다 보니까 시장 실패가 아니라 정부가 실패를 하고 말았다고. 그러니까 야, 봐라, 이 정부가 개입한다고 해결 안 된다 이가. 그러니까 시장에서 손 떼라 정부야. 그냥 우리 고전적 자본주의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내비두면은 알아서 할 거다. 정부야, 시장에 개입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신자유주의입니다. 이런 정부 실패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시장 개입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하이에크라고 하는 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발전 과정 같이 배웠습니다. 넘어가면은 이러한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윤리적으로는 어떤 기여를 했는가? 우선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자유주의, 그 누구도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자유주의에서 이제 파생되었었던 그런 사상이기 때문에 개인의 일종의 자유와 권리가 증진되는 그러한 기여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적 소유권이 보호되고 증진될 수 있었고요. 자유로운 그런 생산 활동, 소비 활동 이런 것들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반면에 물론 수정 자본주의에서는 정부가 어느 정도 개입하곤 했지만 전반적인 큰 틀에서의 자본주의는 개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증진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다양한 일들을 해보는 거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더 이윤을 추구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그런 이윤 추구를 하기 위한 자율성과 창의성이 증진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효율성도 증가했는데요. 증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떻게든 그런 가치적인 그런 다양한 이윤을 얻기 위한 과정 속에서 경제적인 효율성도 제고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자본주의가 항상 좋았었던 것만은 아니야. 한계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 빈부격차입니다. 그러니까 빈익빈 부익부 들어봤죠? 잘 사는 사람은 계속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은 계속 못 사는 그런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거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출구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경제 기사에 정치 기사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나라도 부자인 사람들이 더 잘 벌고 가난 사람들은 더 돈을 못 버는 그런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해지는 그런 사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은 사회적인 갈등도 계속 늘어난다라고 하는 거는 아마 여러분들 사회 문화 시간에도 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돈, 그냥 돈, 무조건 돈.
돈이 최고야 라고 하는 물질 만능주의가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 나온 것처럼 천민자본주의, 돈에 모든 걸 집착해버리는 거, 가치 전도 형상, 가치가 뒤바뀐다고, 분명히 인간이 먼저인데 인간보다 돈이 먼저가 되는 그런 뭔가 이상야구리한 상황이 된다고, 바뀌었다고, 체인지가 돼버렸다고. 황금 만능주의, 황금이 짱이야, 돈이 짱이야 라고 하는 생각. 물신 숭배, 화폐, 상품 이런 것들을 신처럼 숭배하는 요런, 분명히 인간이 있고 돈이 있는데 그게 팩트인데 돈이 먼저가 되는 그런 굉장히 비인간적인 물질 만능주의적인 상황이 자본주의로 인해서 파생되게 되었음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이렇게 물질 만능주의랑 또 관련돼서요, 최고의 이윤을 추구하다 보니까 인간을 일종의 기계나 부속품처럼 취급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대우하지 못하는 인간 소외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는 것이 자본주의가 가지는 문제점이다. 그래서 말이야, 이 문제점에 비판하면서 새로운 세상에 대한 대안을 낸 사람이 누구다? 바로 마르크스다. 마르크스가 주장했었던 이상적인 사회가 뭐였지? 마르크스는 공산사회를 꿈꿨죠. 공산사회는 어떤 사회예요? 뒤에 가서 165페이지 넘겨서 얘기할게. 공산사회는 어떤 사회냐면은, 공산사회는 우선 생산 수단이 모두 공유되고 있고, 사유재산 없고, 더불어서 계급까지 없는 그런 사회라고 했습니다. 이 공산사회 같은 경우에는 마르크스가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거를 해결하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 바로 공산사회라고 얘기했어. 어떻게 이 공산사회가 일어난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위해서 일어난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의해서 이 공산사회가 이루어지는데, 이 공산사회는 반드시 일어난다고 봤어.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결과라고 봤습니다. 이 마르크스는 공산사회는 이 자본주의,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문제점이 졸래 많잖아.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공산사회는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야. 필연적이다.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크스가 주장하는 이 공산사회는 이런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공산사회에 대해서는 대부분 얘기했으니까 간단하게 이 정도만 하고, 이러한 공산사회, 마르크스가 꿈꿨었던 이상사회를 직접 실현한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바로 레닌이라고 하는 사람이었고요. 레닌이 러시아 혁명을 통해서 어떤 나라를 만들었냐면은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소련은 마르크스의 입장에 근거해서 굉장히 급진적이고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는 그러한 혁명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이야, 이런 공산사회, 마르크스의 주장도 굉장히 일리가 있긴 하지만은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급진적이고 폭력적인 성격 때문에 마르크스 주의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르크스 주장을 일부 차용하면서도 지나치게 폭력적이고 지나치게 급진적인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바로 민주사회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민주사회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프랑크푸르트라고 하는 곳에서 선언을 했습니다. 여기서 얘기했었던 이 민주사회주의자들의 주요한 주장이 뭐냐면은 폭력적이고 급진적인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서 할 게 아니라 선거라고 하는 굉장히 합법적인 수단이 있잖아.
이 합법적인 선거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의회를 장악하는 거야. 의회 장악을 통해서 법이나 제도를 개선, 더 나아가서 개혁을 한다고 봤어. 이거를 통해서 사회주의 국가를 만든다 라고 하는 것이 민주사회주의의 주요한 주장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마르크스는 야, 다 때려 부숴. 지금 자본주의 졸래 문제 많으니까 다 때려 부숴뿌라 라고 했는데 이 민주사회주의는 아니야. 우리는 법을 지키면서 선거라고 하는 좋은 제도가 있잖아. 그거를 통해서 우리의 뜻을 넓혀가자. 그 과정에서 의회를 장악해서 제도를 개선하자. 그렇게 해도 충분히 좋은 사회주의 국가가 만들 수 있어. 민주사회주의입니다. 소련식 사회주의의 급진적인 폭력혁명론을 비판하고 자유로운 의회 활동을 중심에 점진적 사회개혁을 통한 민주적 방법으로 사회주의 이상을 추구할 것을 강조한 것이 바로 뭐다? 민주사회주의입니다. 민주사회주의에서는 이렇게 의회 장악을 통해서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자, 선거를 하겠다, 폭력적인 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것으로 하자 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 마르크스가 주장한 공산사회처럼 생산수단을 공유하되 공유제를 많은 부분 차용하고 있으나 이 마르크스는 사유재산을 아예 인정하지 않았지만 민주사회주의 같은 경우에는 사유재산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을 하고 있어. 그리고 이들이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은 사회보장제도를 추구하여서 유럽에 있는 복지국가라고 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는데 큰 영향을 준 애들이 바로 민주사회주의라고 하는 애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보면은 첫 번째 문장 보자. 사회주의 달성은 필연적인 것이 아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마르크스 주장이랑 확실히 다르죠. 그것은 모든 신봉자 하나하나의 공헌을 필요로 한다. 전체주의적인 방법과 달리 사회주의는 국민들로 하여금 피동적인 역할로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철저하고 적극적인 참여. 이게 바로 선거를 뜻해. 선거를 통해서 의회를 장악하게 하고 사회주의가 그거를 통해서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어 나가는 거. 그게 바로 민주사회주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본주의를 위한 노력, 인간의 품격 보장해야 됩니다. 양심에 어긋나서는 안 됩니다. 경제적 불평등과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이런 노력들이 있어야 한다. 오늘 배웠었던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마르크스 주의, 이건 앞에서 했었던 거다. 공산사회, 그리고 민주사회주의. 요거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시험 범위는 끝이다. 이상사회부터 국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가 되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